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서양 미술사를 주도한 주류유파, 즉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등을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대 그들은 전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자였고 혁명가들이었고 또 대개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들이 당대 주류처럼 여겨지는 것은 후대 예술가들 그리고 미술사학자들이 이들의 작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치열하게 자신의 예술을 펼쳤으나 안타깝게 후대까지 이어지지 않아 우리들에게 많이 잊혀진 유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사실주의, 인상주의와 같은 유파들과 공존했으나 결과적으로 비주류가 된 근대 미술의 유파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유파는 미국의 허드스 강파와 유미니즘, 후기 허드스 강파, 프랑스의 아카데미파와 콩카르노파, 영국의 라파엘 전파와 유림파, 네덜란드의 헤이그파,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이동파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미국과 프랑스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 알아보시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생겨난 허드스 강파는 미국 자연에 대한 관심과 경이로움을 낭만적이면서도 실감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빛에 대한 표현을 발견하여 미국 미술의 위상과 수준을 높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유파의 이름은 맨날 허드스강이나 그린다는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유럽 풍경화 전통에서 벗어나 미국만의 풍경을 웅장하고 낭만적으로 잘 표현하여 성공을 거두고 인정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허드스강파의 대표작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학파의 아버지라 불리는 화가 토마스 콜입니다. 토마스는 사실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인데요.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 10대 때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라파엘, 윌리엄 터너, 그리고 클로드 로랭 등이 있는데요. 그의 작품에서 이 작가들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화롭고 이상적인 화면 구성과 색감들에선 라파엘이, 물 안개에선 윌리엄 터너가, 인물을 작게 그리고 웅장하고 낭만적인 자연 배경을 크게 그린 것은 클로드 로랭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유럽 작가들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분명히 미국의 자연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가장 미국다운 자연을 그리는 화풍이 무르익으면서 허드스 강파 특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토마스 콜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는 유럽의 풍경이 아닌 미국의 자연을 그려 허드스 강파의 시작을 알렸고 미국 회화사에 큰 영향을 끼친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드넓은 자연을 바라보는 풍경을 그렸는데요. 가운데 그려진 사람들은 과거 미국 땅을 지배하던 인디언들을 상징합니다. 이 인디언들은 광활한 자연에 동화되어 아름답게 살고 있지만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앞으로 백인과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허드스 강파의 화가들은 대체로 이런 토마스 콜의 특징을 공유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작품이 다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이 화파의 다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토마스 다우티입니다. 뉴욕주 캐치킬 산맥의 풍경은 허드스 강파가 매우 좋아하던 소재로 위에서 본 토마스 콜의 카테스킬 폭포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의 작품이 낭만적인 반면 토마스 다우티의 작품은 고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들어 유럽의 한창 인상주의가 명성을 떨칠 무렵 미국에서도 빛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미니즘이라는 경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이름은 20세기 중반 들어 미술 사학자들이 허드스 강파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당시엔 허드스 강파와 구분된 유파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작가는 유미니즘의 시작을 알린 화가 제임스 아우구스투스 수이담입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투명한 빛과 색채의 조화에 집중해 유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늘 반, 바다 반으로 구성된 바다 풍경이 보입니다. 그는 주로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단순한 색채가 아름다워 어떤 영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제임스의 친구였던 프레드릭 역시 뉴미니즘 화가였습니다. 이 작품은 프레드릭의 바다 위 일몰입니다. 다음 작품은 뉴미니즘의 정점을 이뤘다고 평가받는 샌포드 로빈슨 기포드의 작품입니다. 밝고 투명한 빛이 공기 중 화려하게 산란하는 효과를 생생하게 묘사했던 그의 작품은 낭만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화가는 후기 허드스 강파입니다. 허드스 강파의 초기 대가들과 뉴미니즘의 영향을 모두 받아 19세기 중반에서 후반 후기 허드스 강파가 나타납니다. 후기 허드스 강파의 대표 작가는 엘버트 비어슈타트입니다. 그는 허드스 강파의 낭만적이고 장엄한 미국식 풍경화의 수법과 뉴미니즘 특유의 밝고 투명한 빛에 의한 독특한 색감까지 모두 그림에 담아내었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작가는 엘버트 비어슈타트와 함께 언급되는 후기 허드스 강파의 양대 산맥인 프레드릭 에드윈 처치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으로 웅장함과 생동감을 잘 묘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아카데미파와 콩카르노파입니다. 신고전주의 사실적인 기법은 아카데미파에 의해 계승되었는데요. 이 아카데미파의 대표 작가 제롬의 작품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제롬은 당대 인기 화가였는데요. 이 그림은 피그말리온 신화가 배경입니다. 신화 내용은 그리스 키프로스의 왕이자 뛰어난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에 반해 미의 여신 비너스에게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과 꼭 닮은 여인을 짝으로 내어주기를 빕니다. 이에 비너스는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바로 그 여인이 갈라테아입니다. 오늘날 피그말리온 효과란 일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잘 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카데미파 작가 알렉산드르 카바레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 좀 낯익지 않으신가요? 우리들이 인상주의 작품들을 감상할 때 마네의 올랭피아와 비교하며 살펴보았던 작품입니다. 당시 이 그림의 여인상에 대해 대단히 비현실적 모습으로 여인의 몸매가 아주 정교하며 완벽한 비례로 표현되었다고 얘기했었죠. 다시 알렉산드르의 그림으로 돌아가 이 그림은 그의 대표작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함께 살펴보았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구도라던가 등장하는 소재들의 접근 방식이 좀 다르지만 신화적 소재를 이상화된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는 측면에선 비슷합니다. 비너스가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설정을 반영한 신화적 그림이긴 하지만 몸이나 바다의 물결, 하늘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세밀한 소묘와 부드러운 붓질을 극한으로 마스터한 알렉산드르 카바렐가 쌍벽을 이루던 당대 아카데미 거장을 한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입니다. 부그로는 달인의 경지에 오른 소묘와 붓질 기교로 유명한데요. 부그로는 앞서 보았던 카바렐과 마찬가지로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는데요. 카바렐과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으로 실감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 했던 목표는 비슷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아카데미적 전통을 따르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려 했던 역사화가 폴 보드리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고전주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과 같은 소재를 다룬 작품입니다.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의 작품에서 혁명가 마라는 온화한 표정으로 죽어 있어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폴 보드리의 이 작품에서는 마라가 처참히 죽어 있습니다. 대신 암살자 샤를로트 코르테의 굳건한 표정에서 포미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폴 보드리는 다비드가 미화하고 이상화한 마라를 완전히 재해석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카데미파의 마지막 작가 다니엘 리즈웨이 나이트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는 앞서 살펴보았던 알렉산드르 카바넬의 작가로
아카데미파에 속하는 미국 화가이면서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하며 야외의 밝은 빛,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이는 밝은 색채를 수용한 화가였습니다. 그의 작품 주요 소재는 신화나 역사적 사건이 아닌 바깥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그는 이 그림과 같이 소박한 주제를 아카데미의 세련된 화풍으로 그려내어 미국 자연주의의 거장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19세기 후반 아카데미파의 지류로 등장한 콩카르노파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콩카르노는 프랑스의 지역 이름인데요. 이 유파의 창시자는 알프레드 기우입니다. 그는 아카데미파의 알렉산드르 카바넬과 윌리엄 부그로 모두에게서 배운 아카데미파 화가였으나 살롱전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쌓은 후 고향 콩카르노로 돌아와 콩카르노파를 결성하였습니다. 콩카르노파는 아카데미파의 화풍을 근간으로 하지만 역사나 신화 등의 무거운 주제보단 일상적 주제들을 주로 다뤘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기우의 작품을 보시면 소녀의 얼굴은 매우 정교한 소묘와 부드러운 붓질로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 배경은 고울을 연상케 하는 짧은 터치로 거칠게 그려져 소녀의 얼굴과 배경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비주류 화파인 미국의 허드스 강파와 류미니즘, 후기 허드스 강파, 프랑스의 아카데미파와 콩카르노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히 요약해보면 허드스 강파는 유럽의 풍경이 아닌 미국의 독자적 풍경을 표현해 미국 미술의 위상과 수준을 높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류미니즘은 미국의 독특한 빛, 즉 밝고 투명한 빛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카데미파와 콩카르노파는 기법면에서는 앵그리의 신고전주의를 잘 계승하였고, 주제면에서는 신고전주의와 차별화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비록 이 유파들은 20세기에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대의 나름대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국 라파엘 전파와 뉴림파, 네덜란드의 헤이그파,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이동파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